아버지, 제가 사실 좀 걱정돼서 그런데 혹시 장례보험 같은 건 들어놓으셨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장례보험? 제가 되물으니 아들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갑자기 돌아가시면 장례 비용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저도 아직 자리 못 잡았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죠. 너 지금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나 죽고 나면 들어갈 돈이 걱정되는 거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이 된 평생을 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화려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제 두 손으로 가족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자부심만큼은 늘 품고 살아왔죠. 젊을 적부터 저는 새벽마다 일터로 향했습니다. 허드렛 일에도 굽히지 않고 저녁이 될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힘에 부쳐도 늘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만은 내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 저 아이만큼은 꼭 길을 걸어야 한다. 제겐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고마웠고 작은 숨결이 제 팔에 닿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기적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들은 똘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래보다 눈치도 빠르고 말도 야무지게 했었죠. 동네 어른들이 얘는 보통 애가 아니야. 장차 나중에 크게 될 거야 하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실 때마다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뿌듯했습니다. 저는 허름한 옷을 입고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만큼은 새 옷을 입히고 작은 학용품 하나라도 좋은 걸 사주고 싶었죠. 그 아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글씨를 따라 적을 때 제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가 된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꿈이 뭐냐고? 저는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잘 자라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 그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대했던 대로 아들은 큰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곧잘 해냈고 선생님들께서도 참 성실한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늘 책가방을 바르게 메고 눈을 반짝이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돌아올 땐 그 작은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어도 아버지,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라며 해맑게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만 봐도 하루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기특한 내 아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학급에서 반장도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원만했습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찍어온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녀석은 어딜 가도 사랑받겠구나. 내 걱정은 기우였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제 마음에도 잔잔한 안도가 깃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공부 힘들진 않니? 하고 물으면 아들은 늘 아빠, 전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라며 씩씩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아낌없이 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월은 언제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의 교복은 점점 작아지고 목소리는 나날이 낮고 듬직해졌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여전히 그 작은 아이가 해맑게 웃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한 내 삶과는 다르게 너는 꼭 빛나는 길만 걷기를. 그게 제 소박한 바람이었고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제 마음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영특하다던 아이였지만 수험생의 세상은 또 다른 벽이더군요. 아들이 원했던 대학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떨군 아이를 보며 저는 꿀꺽 목구멍을 삼켰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있잖니. 어디든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쓸쓸한 마음이 자꾸만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탓인 것 같아서요. 저도 배움이라곤 먼 삶을 살아왔기에 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원하던 곳이 아닌 점수에 맞춰갈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그해 겨울도 쉬지 않고 막노동에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매서웠지만 그 돈으로만큼은 아들의 어깨가 다시 펴지길 바랐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잘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산 책을 펼치고 수업이 끝나면 과제를 한다며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곤 했습니다. 저는 몰래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 녀석은 나보다 훨씬 나은 세상으로 가겠구나. 하지만 그 시절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다니며 몇 번이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힘들다, 공부랑 병행이 어렵다, 이런저런 이유로 금세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괜찮다.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도 자주 흔들렸지만 아들이 기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아들은 취업문이 닫혀버린 듯한 세상에서 자꾸만 주저앉았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저는 일부러 웃으며 세상은 넓다, 기회는 다시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밤마다 혼자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가?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취업도 못한 채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훅 하고 밀려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빚을 낸 흔적처럼 카드 고지서며 소액 대출 문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세상이 나를 보지 않아, 나를 받아주지 않아 라며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너는 아직 젊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조금만 더 견디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들 용돈까지 전부 제 손에서 나갔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도 제 몸은 뒷전이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도, 허리 통증이 심해도 병원 가자는 말조차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짜내서 아들에게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웃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내가 살아온 고단한 길을
이 아이만큼은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저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은 자꾸만 갈라져 갔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밖으로 나갈 일이라곤 담배를 사러 갈 때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어깨는 잔뜩 구부정했고 눈빛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문을 두드리며 아침 먹어야지 했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대답은 늘 무심했습니다. 아버지, 됐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나중이란 말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란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괜히 웃으며 문 앞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담배 냄새에 저는 헛기침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기침을 할 때마다 아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래도 내 자식 아닌가? 이 아이가 내 전부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지켜주겠나? 하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죽여 흐느끼는 제 울음소리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이제는 스스로를 속이는 듯 들렸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게 손 내미는 게 당연해진 듯 보였습니다. 생활비며 담뱃값이며 친구들 모임이라며 내놓으라는 말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미안해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지만 이젠 그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차마 이제 그만 좀 해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무너질까봐,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을 더 멀리 내칠까봐 제 입술은 늘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쉴 때마다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방 안에만 있겠지.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내 인생이 저무는 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듯 내 삶도 저물어가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가 웃는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좋으니 한 번만 더 웃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내 사랑이, 내 희생이 오히려 이 아이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물음 앞에 저는 스스로를 더 이상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치듯이 무너져가는 마음으로 저는 매일같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아이의 손길을 외면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도 한심하고 너무도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히 방 안에만 있던 아들이 느닷없이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한 것도, 그렇게 나지막이 아버지 하고 부른 것도 참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저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오랜만에 어릴 적 그 아이답게 반짝이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지요. 사업이라니.
너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저도 모르게 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희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겠다는 거구나. 이 아이도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지.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눈을 떴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을 잇더군요. 아버지, 친구랑 같이 작은 가게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냥 저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왔습니다. 아들의 의지가 기특했습니다. 한편으론 아들이 드디어 내 손을 놓고 자기 발로 걸으려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걱정이 제 눈가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이라니 세상 물정도 모르는 녀석이 괜히 또 실패하면 어쩌나.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좀 큰 돈이 필요해요. 처음 시작하는 거라 보증금이랑 가게 준비 비용이랑.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을 훌쩍 넘겼고 평생 모은 퇴직금은 제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도 무릎이 쑤셔도 참고 일하던 이유가 바로 그 돈이었는데, 하지만 아들이 애써 꾹 참고 꺼낸 목소리를 보니 제 마음은 금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간절하면 나를 붙잡았겠나. 그 생각이 제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저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꺼내어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수십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돈 내 마지막 보루인데 그래도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거면 됐다. 내 남은 목숨으로도 괜찮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 아버지 노후를 위해 모은 거다. 그런데 네가 꼭 필요하다면 내가 안 줄 수가 없구나. 내 아들이니까 이번엔 정말 잘해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모든 희망이 다시 아들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통장을 받아들고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아이가 제 발로 나아가는 거다. 내가 이 고생을 한 보람이 이제야 오는 거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작은 불씨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무심히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려 조용히 제 마음을 태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라도 열겠다고 친구와 함께 종종 밖으로 나가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가게 계약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아들이 그 말을 할 때 저는 마치 제 일이 된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열던 날 저는 먼 발치에서 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하지만 반짝이는 불빛 아래 아들은 손님을 맞으며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가슴 벅차던지 저는 가게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세상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아들이 이 세상에 당당히 서게 해달라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요즘은 바빠서 정신없어요. 라며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허리 부여잡고 일하러 나갔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젊어진 듯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용돈을 쥐어주던 손도 이제 됐다는 안도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서너 달쯤 지나자 아들은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손님들이 한동안 뜸해요. 그 말이 자꾸만 짧아지더니 어느새 고개도 잘 들지 않더군요. 저는 애써 웃으며 다 그런 법이다. 사업은 원래 파도처럼 오르내리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찾아가 보면 늘 한산한 테이블과 아들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아들은 집에 돌아와 술 냄새를 풍기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끝까지 떨며 말하는 그 아이를 보니 제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구나. 그 후로도 아들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며 이리저리 대출을 알아보고 또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제 몸은 갈수록 약해졌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마지막 힘이라도 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게 문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굳게 닫혔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아들은 쓰러지듯 제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가게도 동업한 친구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땅바닥으로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문 앞에서 밥이라도 먹어라. 괜찮다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도 없이 담배 연기만 문틈으로 내뿜었습니다. 저는 이제 허리가 더 굽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은커녕 여전히 공사 현장을 돌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해둔 작은 노후의 희망도 아들의 가게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으면 내 인생은 다 버려도 좋았는데 그렇게 제 마음은 그날 이후로 매일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의 문 앞을 서성이며 그래도 괜찮다는 말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몇 달째 기침이 멈추질 않았고 허리가 무너질 듯 아파서 밤마다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이제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해요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 나이 60을 훌쩍 넘겨서야 제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버티고 또 버티던 게 결국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원해 있으니 당연히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들어오던 연금으로 병원비를 겨우 메웠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빠듯하기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늘 병실 창가로만 향했습니다. 창너머로 펼쳐진 하늘을 보며 나는 이제 돈 벌 힘도 없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병문안 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은 몸은 좀 어떠세요?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요. 아버지 연금에서 좀 떼어줄 수 있죠? 그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아이는 여전히 손을 내미는구나. 그래도 저는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연금이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아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요. 일도 할 수 없고 퇴직금으로 해온 미처는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남은 건 한 달에 들어오는 작은 연금뿐이었습니다. 그 돈마저도 약값, 치료비로 빠듯했지만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며 또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저는 결국 통장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의 허연 벽을 바라보며 저는 종종 제 인생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나? 내가 목숨같이 지켜오던 이 아이는 왜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나? 그 질문이 밤마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내 손으로 길러낸 아들이 내 등을 이렇게까지 짓누르는구나 싶어 가슴이 싸늘히 식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그래, 가져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 피 같은 연금을 쪼개서라도 이 아이가 재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만 버티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병원 앞마당으로 내려다 보이는 바람결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누워 있을 줄은 몰랐는데 내 몸이 이젠 정말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서서히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연금이 병원비로 들어가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여전히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문안도 오지 않은 채 매달 꼬박꼬박 전화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는 좀 더 주셔야겠어요. 병원에 계셔도 연금은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입술은 바짝 마르고 목구멍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수화기를 쥐고 있으면 아들은 아버지 말씀 좀 해보세요 라며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알겠다. 조금이라도 보내주마 하고 겨우 답했습니다. 말을 뱉고 나면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이 돈으로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이젠 위로가 아니라 저를 더 무너뜨리는 족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하고 묻기에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이 오랜만이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 조금씩 나아질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순간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실 좀 걱정돼서 그런데 혹시 장례보험 같은 건 들어놓으셨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장례보험? 제가 되물으니 아들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갑자기 돌아가시면 장례 비용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저도 아직 자리 못 잡았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히고 뺨이 달아올라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나 죽고 나면 들어갈 돈이 걱정되는 거냐? 제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심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꼭 필요해요. 제가 형편이 이래서 아버지 장례비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해두시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요즘 장례보험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고 한다던데 아버지 설마 아직 가입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순간 침대 머리맡을 꽉 붙잡았습니다. 온몸이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죽음에 들어갈 돈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창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빛이 한창 쏟아지는데 제 눈엔 그 빛조차 싸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덧붙였습니다. 장례보험 한 번만 알아보세요. 그거 있으면 저도 좀 안심이 되니까.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 결국 내 마지막 숨마저 계산하는구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꾹 눌렀습니다. 말을 멈춘 채로 저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제 심박 소리만이 낮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눕는 생활이 몇 달 더 이어졌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병실 창밖으로 초록빛 나뭇잎이 흔들릴 때쯤 저는 마침내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하셨지만 저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설 때 제 발걸음은 한없이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몇 달 만에 맡은 바깥 공기가 어쩐지 낯설고 스스로가 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정리하며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유지할 힘이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제 내 몸도 마음도 돈도 다 지쳐버렸으니까요. 결국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을 내놓고 오래전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 산골에 고향집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향 땅에 누워 눈을 감을 날이 아마도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퇴원했다는 걸 알고도 몸은 좀 어떠세요? 한마디 없었습니다. 더는 이 아이에게 내 삶의 마지막 조각까지 내어줄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떼어내기 위한 작은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이 혼자라도 버틸 수 있기를, 그리고 나를 놓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만 남기고 통장에 남은 돈을 꺼내 1,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전부구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자 내 마음도 함께 다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부르자 아들은 무심히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돈이다.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로 월세 보증금으로 쓰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에게 기대지 마라. 아들은 처음엔 말없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길이 서늘하게 느껴져 제 가슴이 서걱서걱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월세 보증금? 그럼 이 집은요? 저더러 나가라는 거예요? 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목소리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한테도 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저를 떼어내겠다는 게, 아니, 이렇게 버리듯이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두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너 어린애 아니야. 서른도 훌쩍 넘었으면 네가 스스로 살아갈 궁리를 해야지. 아버지도 이제는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너를 위해, 아니, 내 남은 삶을 위해서도 이젠 일해야 한다. 아들은 억울한 듯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러면 어쩌라고요? 돈도 하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래도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를 붙잡고 살았던 세월이 이제는 제 목숨을 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이다. 이 돈으로 네가 어디서든 어떻게든 살아내거라. 아직 젊으니까 몸 뉘일 곳만 있으면 얼마든지 너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 이제 이 아버지한테 기댈 생각은 그만해. 아들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아들고도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부서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작은 배낭 하나만 둘러맨 채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을 때 아들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한때 내게 기대어 웃던 아이의 눈빛과 겹쳐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그래도 이제는 너도 아버지를 놓아다오. 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길을 나서며 저는 2번 다시 그 집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찾아가련다. 그리고 너도 너만의 길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버지가 너를 향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이다. 그렇게 저는 떠났습니다. 내 모든 걸 주고도 결국 내 마음마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로 집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눈가엔 뜨거운 것이 번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바람처럼 비워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구나.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 그래도 내 아들아, 부디 이제는 너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너만의 길을 찾길 바란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떼어내며 제 삶의 마지막 남은 희망도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러고도 한동안 제 마음은 밤마다 깊은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낯설고 쓸쓸한 고향집,
비어있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제 곁을 지키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문득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밖에 없잖아요.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들이 사무치게 아팠지만 그 아픔마저도 이제는 이겨내야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건 작은 연금뿐이었지만 더 이상 내어줄 사람도 기댈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덜컥 가라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하게 기울고 붉은 노을빛이 창가를 물들일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 들었던 말이 스르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가 어린 아들에게 들려주곤 했던 말이었죠. 세상은 넓다. 기회는 다시 온다. 그 말이 어쩐지 이젠 제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내 삶에도 아직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돌보고 내 하루를 사랑하라는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아닌, 내 아들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삶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쓴다는 마음으로 마당가 작은 텃밭에 상추를 심고 해가 질 무렵 작은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올 때마다 그 바람결에 내 마음도 조금씩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마지막까지도 놓지 못했던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도 내 길을 가야 한다는 걸. 더 이상 아들을 붙잡지 않고 내 마음도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저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허리가 저리지만 고향의 흙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놓이는 듯합니다. 저무는 해를 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건넵니다.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독입니다. 세상은 넓다. 기회는 다시 온다. 그 말은 이제 아들이 아닌 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사랑만을 주려 했던 아버지로서의 삶. 이제는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려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고단한 세월을 다 지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길고 긴 사연을 따라가며 제 마음도 함께 떨리고 아팠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품고 살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결국엔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삶의 무게로 이어졌다는 것이 너무도 뭉클하고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연의 끝에는 한 줄기 바람처럼 스며든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겠다는 늦었지만 단단한 다짐.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짝이라도 건드렸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한숨 같은 목소리가 마지막에라도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